코리아는 꺼져! 성난 함성이 할렘 125번가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을 보이콧하는 흑인 시위대가 작은 한인 식당을 에워쌌고 영숙은 떨리는 눈으로 유리창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65년 10살의 나이로 미국 땅을 밟은 이후 영숙은 할렘에서 60년을 버텨왔습니다. 부모님이 강도의 총에 쓰러진 그날 밤부터 시작된 지독한 생존의 시간들이었죠. 17살의 고아가 되어 동생 둘을 키우며 식당 설거지로 하루를 시작했고 뜨거운 기름과 날카로운 칼날 사이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렘은 그녀에게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면을 쓴 강도들이 총을 들고 들이닥치는 밤이 있었고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는 적대적인 시선을 견뎌야 하는 낮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직원이 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고 때로는 인종 갈등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흑인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는 할렘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거친 할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1965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단칸방은 뼈를 내는 추위로 가득했습니다. 10살 영숙은 얇디얇은 이불 속에서 자신의 입김조차 하얗게 보일 만큼 떨고 있었죠. 창문 틈으로 스며든 칼바람이 온몸을 핥히었고 벽에 맺힌 서리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연탄 냄새가 숨통을 조였고 그 매캐한 공기 속에서 영숙은 또다시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 미란의 손이 영숙의 이마에 닿았을 때 그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쌀집에서 하루 12시간씩 쌀가마니를 나르며 피가 맺히고 터진 손.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깊이 새겨져 있었죠.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면 어머니가 더 걱정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 종수는 이미 캄캄한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벽돌 공장이 부도난 후 그는 매일같이 인력시장을 떠돌며 일용직 자리를 구걸하다시피 했죠. 전날 밤에도 빈손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어깨는 무거운 한숨에 짓눌려 점점 더 구부러졌고 희망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흐릿한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영숙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대야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뺨을 때릴 때마다 온몸이 움츠러들었죠.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물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을 씻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아침 식탁에는 묽은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동생 진우와 민수는 배고프다며 칭얼댔지만 영숙은 자신의 몫을 동생들에게 나눠주고는 물만 마셨습니다. 부모님의 깊은 주름과 피곤에 찌든 얼굴을 보면 목구멍이 막혀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학교 가는 길은 고통스러운 행군이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고무신 사이로 차가운 진흙이 발가락을 파고들었고 발톱은 곧 떨어져 나갈 것처럼 시렸죠. 친구들의 반짝이는 새 운동화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영숙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가난이 낙인처럼 온몸에 새겨진 것 같았고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과 어머니의 갈라진 손이 자신의 치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속삭임이 얇은 벽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미국에 가면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뒤엉킨 그 떨림 속에서 영숙은 어머니의 눈물을 느낄 수 있었죠. 여기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희망이 없어.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쌀 한 가마 못 사는데. 우리 영숙이는 똑똑한 아이인데.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어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책과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이 진득하게 배어 있었어요. 뉴욕에 사는 외삼촌이 보낸 초청장은 희망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미국. 그 두 글자만으로도 영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태평양 건너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 그곳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민 수속은 지옥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들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하나하나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죠. 아버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도록 서류와 씨름했고 어머니는 이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더 많은 일을 떠맡았습니다. 손가락은 더 많이 갈라졌고 허리는 더 깊이 굽었죠. 영숙도 방과 후엔 동네 가게에서 심부름을 하며 동전 몇 푼이라도 벌려고 애썼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사치였으니까요. 1967년 봄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부산항은 이별의 눈물과 희망의 함성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죠. 이민선을 타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간절함과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작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은반지와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배는 거대한 철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모습이 영숙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배처럼 느껴졌어요.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영숙의 가슴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을, 할머니가 묻힌 이 땅을, 모든 추억이 서린 이곳을 영원히 떠나는구나. 태평양은 잔인하리만큼 거칠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장난감처럼 흔들어댔고 영숙은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위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고 창자가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미움조차 곧바로 역류했고 결국 쓸개즙까지 토해냈습니다. 열흘간의 항해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선실에서 영숙은 죽음을 간절히 바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영숙은 어머니의 품에 파고들었지만 어머니도 창백한 얼굴로 고통을 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구토로 인해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고 동생들은 공포에 질려 계속 울어댔죠. 선실은 구토물과 배설물 냄새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짐승처럼 뒤엉켜 신음했습니다. 드디어 미국 땅이 보였을 때 갑판으로 기어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영숙은 그 거대한 건물들에 압도되어 숨이 막혔습니다. 새로운 세계.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기보다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처럼 보였죠. JFK 공항에서 외삼촌을 만났을 때 영숙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3년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쑥한 양복을 입고 큰 자동차를 몰고 나타난 외삼촌.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브롱스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서울의 단칸방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비좁고 어두웠죠. 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왔고
커다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을 때 처음으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도착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재봉틀을 돌렸죠. 어머니는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뜨거운 다리미와 씨름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달라졌어요. 절망 대신 희망이, 체념 대신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현지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수십 개의 낯선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죠. 영어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입이 움직이는 것은 보였지만 그 소리는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어요.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노란 피부, 좁은 눈, 이상한 옷차림. 영숙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죠. 한 아이가 다가와 무언가를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불타오르듯 빨개졌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교실은 감옥이었고 영어는 그녀를 가둔 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배워온 단어들, 어머니가 세탁소에서 주워들은 표현들을 공책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펜을 잡기 힘들어도 눈꺼풀이 무거워져도 계속했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툰 발음으로 영어를 연습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고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첫 영어 문장을 말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고 문법은 틀렸지만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격려해줬어요. 그 미소가 영숙에게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영숙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영어가 늘었고 말을 걸어오는 친구도 생겼어요. 선생님이 지어준 미국 이름도 받았죠. 제니.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영숙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울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 남산에 피던 진달래, 골목에서 나던 떡볶이 냄새. 그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아프게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제니가 된 영숙은 밤이 되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불빛은 차갑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1972년 3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17살 영숙은 학교에서 돌아와 좁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침에 끓여둔 된장찌개가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었고 그 익숙한 냄새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진우와 민수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 긁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어요. 저녁 7시 23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아무 생각 없이 수화기를 들었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전화라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욕 경찰이었죠. 그가 내뱉는 단어들이 영숙의 귀를 때렸습니다. 세탁소에서 무장강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부모님들이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고 영숙의 손은 경련하듯 떨렸어요. 수화기가 천근처럼 무거워졌고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거짓말이야. 방금까지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끓인 찌개를.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영숙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진우와 민수가 옆에서 무언가를 물었지만
그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했어요.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영숙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의 형광등은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복도의 타일 바닥은 구두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렸죠. 하얀 천이 덮인 두 구의 시신. 직원이 천을 들어 올렸을 때 영숙의 다리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이마에 난 총상만이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의 얼굴도 고요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이제 차갑게 굳어 있었고 더 이상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떨리는 손이 영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14살 진우와 12살 민수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동생들을 끌어안았지만 자신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한인 교회에서 조금 도와줬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영숙은 빈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죠. 동생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백인 여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위탁가정, 입양, 보호시설. 낯설고 무서운 단어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1000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17살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남긴 것은 낡은 가구와 몇백 달러의 저축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입술이 일직선으로 굳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규정집을 읽는 것처럼 무미건조했어요.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영숙의 귀를 때렸습니다. 영숙은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따뜻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전기가 끊겨 캄캄한 아파트에 모여 앉았습니다. 촛불에 흔들리는 그림자가 벽에 기괴한 형상을 만들었어요. 진우와 민수의 얼굴이 불빛에 일렁였습니다. 영숙은 두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의존이 뒤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일일 거라고. 내가 학교를 그만둘게. 영숙의 선언에 진우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영숙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할렘의 거리는 차갑고 무정했어요. 가게마다 들어가 일자리를 구걸했지만 고등학교 중퇴자를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 발가락에 물집이 잡혔고 물집이 터져 양말이 피로 젖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125번가의 작은 한인 식당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주인 박 씨는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영숙의 사연을 들었어요. 식당은 작고 낡았지만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이던 그 냄새와 닮아 있었죠. 설거지부터 시작해 볼래? 박 씨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살같이 벌겋게 익었어요. 무거운 접시 더미를 나르다가 미끄러져 여러 개를 깨뜨렸고
박 씨의 호통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동생들의 배고픈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락을 쌌어요. 김밥, 계란말이, 김치. 어머니가 싸주던 것처럼 정성을 다했지만 맛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동생들은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식당에서의 하루는 12시간이 넘었습니다. 뜨거운 주방의 열기에 숨이 막혔고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었어요. 발은 퉁퉁 부어올랐고 정맥이 울퉁불퉁 튀어나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죠. 이거 맛 좀 봐. 주방장이 국자를 내밀었을 때 영숙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어머니의 맛은 아니었지만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지만 주방장은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영숙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부터 시작했죠. 양파를 썰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게 양파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베는 일이 다반사였고 상처에 소금물이 스며들 때마다 비명을 삼켜야 했어요. 손님상 나가. 박 씨가 소리칠 때마다 영숙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습니다. 지친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그 미소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면이 얼굴이 되어가는 것처럼요. 할렘의 손님들은 대부분 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신기해했고 불고기의 달콤한 맛에 감탄했어요. 영숙은 서툰 영어로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친절했지만 어떤 이들은 대놓고 무시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대부분 동생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영숙은 그들의 이마에 차가운 손을 얹어 열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죠. 월급날이 되면 영숙은 얇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 같았어요. 집세, 전기료, 수도료, 식비. 아무리 계산해도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학용품만은 꼭 샀어요. 새 공책을 사들고 오는 날엔 마치 보물을 가져온 것처럼 뿌듯했죠. 누나, 나도 일할 수 있어. 어느 날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공부해야 해. 꼭 대학에 가야 해.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자신은 이미 그 꿈을 포기했지만 동생들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2년이 흐르자 영숙은 능숙한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화상 자국과 칼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만두, 불고기, 잡채. 이제는 주방장 못지않은 실력이었죠. 제니가 만든 김치만두가 최고야. 단골 손님의 칭찬에 영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가면이 아니었어요. 작지만 진짜 기쁨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20살이 되었지만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또래들은 대학에서 청춘을 즐기고 있었지만 영숙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잠들 뿐이었죠. 일기장에 한글로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엄마, 아빠, 오늘도 버텼어요. 진우는 수학을 잘해요. 민수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요. 제가 잘 키울게요. 약속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할렘의 밤은 시끄럽고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집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1975년 진우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든 영숙은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누나 덕분이야. 진우가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동생이 자신보다 키가 커 있었어요. 영숙은 진우의 품에서 한없이 작아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죠.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고요. 부모님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영숙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1976년 봄 21살 영숙은 여전히 박 씨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10년째 같은 주방, 같은 뜨거운 기름 냄새, 같은 고통이었죠. 한때 매끈했던 손은 이제 화상 자국과 칼 자국으로 울퉁불퉁했고 주방장 못지않게 빠른 손놀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골들은 영숙이 만든 음식을 찾았지만 월급 봉투의 두께는 10년 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진우와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진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가 되어 있었고 민수도 미대에 다니고 있었죠. 어린 동생들이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이 벌컥 열리고 칼을 든 남자가 들이닥쳤어요.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충혈된 눈, 떨리는 손, 마약에 취한 듯한 몸짓. 영숙은 계산대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1972년 그날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돈 내놔. 남자의 고함이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의 손은 경련하듯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를 열었습니다. 지폐를 꺼내는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강도는 돈을 낚아채고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박 씨가 달려왔을 때 영숙은 여전히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영숙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부모님으로 변하는 꿈, 피로 물든 세탁소의 악몽. 할렘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약 거래가 늘어났고 총격 사건이 빈번했어요. 하지만 영숙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1983년 겨울 박 씨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가득했어요. 흰머리가 성성한 그의 눈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죠. 제니야,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박 씨의 목소리는 쉰 듯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0년 넘게 일한 이곳이 사라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이 가게 내가 맡아주면 어떻겠니?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이 금세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전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는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10년간 영숙을 지켜본 눈이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동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모두 봐왔던 눈. 은행 대출은 지옥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젊은 한국 여성, 그것도 이민자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은행은 없었어요. 수십 곳을 돌아다녔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영숙은 절망에 빠졌죠. 하지만 진우가 나섰습니다. 회계사인 그가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고 민수도 그림을 팔아모은 돈을 보탰어요. 누나가 우리를 키웠잖아. 이제 우리 차례야. 동생들의 눈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984년 1월 15일 제니스 키친의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작고 소박한 간판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식당이 그녀를 맞았죠. 첫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적막한 공간에서 영숙은 불안에 떨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씨 식당의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영숙을 따라온 것이었죠. 10년간 쌓은 신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 그대로가 아닌 할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퓨전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넣은 맥앤치즈, 고추장으로 양념한 프라이드 치킨, 된장을 섞은 콜라드 그린.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한 흑인 손님이 김치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바삭한 식감, 그리고 묘하게 중독적인 맛.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제니스 키친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직원을 구해야 했어요. 구인 광고를 냈고 여러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중 데이먼이라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25살 실직 상태.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17살을 떠올렸어요. 내일부터 나와. 짧은 한마디에 데이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곧 레온이라는 청년도 합류했어요. 둘 다 성실했지만 처음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문화가 달랐고 음식도 낯설었으니까요. 영숙은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김치가 무엇인지, 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고추장의 매운맛이 어떤 의미인지. 데이먼과 레오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죠. 주방에서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 한국말은 곧 가게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흑인 손님이 영숙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왜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거야? 너희 한국인들은 돈만 빨아먹잖아. 날카로운 비난이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10년간 할렘에서 살면서 배운 것이었죠. 저도 이곳에 삽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그는 다시 왔습니다. 김치 프라이드 치킨의 맛을 잊을 수 없었나 봅니다. 1985년 여름 또다시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번엔 총을 든 남자였어요. 영숙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의 기억이 칼날처럼 심장을 베었죠.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제니,
순간 데이먼이 영숙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레온도 함께였어요. 두 청년이 방패가 되어 영숙을 보호했습니다. 강도는 당황했지만 돈만 챙겨 도망갔어요. 영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데이먼과 레온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이번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감동이었죠.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데이먼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짧은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가게 앞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진우가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 씨앗을 심은 것이었어요. 할렘의 거친 땅에 한국의 꽃이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무궁화는 작은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할렘의 봄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제니스 키친은 이제 할렘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흑인이 함께 일하고 한국의 맛과 흑인의 소울푸드가 만나는 곳.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편견은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희망을 받습니다. 데이먼과 레온의 충성심에서,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에서, 그리고 할렘의 봄에 피어난 무궁화에서. 할렘은 이제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곳은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부모님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1986년 가을, 할렘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리 모퉁이마다 불안한 시선들이 오갔고 신문 가판대에는 인종 갈등을 다룬 기사들이 검은 잉크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소문이 맨해튼까지 번졌습니다. 한국인 가게 주인이 흑인 소녀를 때렸다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독처럼 퍼져나갔죠. 31살이 된 영숙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한때 따뜻했던 단골 손님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소 대신 의심이, 친근함 대신 경계가 그들의 얼굴에 새겨졌죠. 어느 날 저녁 영숙이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돈만 빨아먹어. 우리 동네에서 장사해서 돈 벌고는 백인 동네로 가서 살잖아.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그 말은 녹슨 못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20년. 할렘에서 산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걸까요? 11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 케빈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흑인 활동가였죠. 날카로운 눈빛,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분노로 가득한 몸짓. 그는 메가폰을 들고 제니스 키친 앞에 섰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커뮤니티를 착취하고 있다.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고 있다. 보이콧하자. 그의 목소리가 125번가를 울렸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구경꾼 몇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중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피켓을 든 사람들이 가게 앞을 빙 둘러쌌습니다. 코리아는 돌아가라. 구호가 리듬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유리창 너머로 성난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20년. 미국에서 할렘에서 산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의 피가 스민 이 땅에서, 자신의 청춘을 바친 이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침입자였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단골들조차 피켓 라인을 넘지 못했어요. 텅 빈 식당에서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고 준비한 재료들은 쓸모없이 썩어갔죠. 침묵이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먼과 레온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갈등이 어려 있었어요. 제니, 미안해요. 하지만 데이먼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고 어깨가 무겁게 처졌어요. 동족과 고용주 사이에서 찢어지는 그의 마음이 영숙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레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저도 흑인이에요. 케빈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배신감이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목구멍이 뜨거운 돌덩이로 막힌 것 같았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영숙은 다시 17살의 고아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데이먼과 레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주방에 섰어요. 칼을 잡은 손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양파를 썰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뜨거운 눈물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이콧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 두 달. 매출은 바닥을 쳤고 계좌의 숫자는 매일 줄어들었어요. 은행 대출금 독촉장이 쌓여갔고 전기료 고지서의 빨간 글씨가 눈을 찔렀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와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수표를 내밀었어요. 민수도 봉투를 꺼냈죠.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인지 고집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나타나 물었어요. 왜 미국에 왔니?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며 사니?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987년 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샤론이 들어왔어요. 데이먼의 아내였죠.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니, 고마워요. 샤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어리둥절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 마커스 대학 등록금. 당신이 낸 거였군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영숙은 3년 전부터 익명으로 마커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데이먼이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였던 그 슬픈 눈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샤론이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샤론의 눈물이 영숙의 어깨를 적셨어요. 영숙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죠. 소문은 할렘을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데이먼이 가게로 뛰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데이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온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두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먼과 레온이 피켓 라인을 뚫고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케빈이 메가폰으로 고함을 질렀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신자들, 닥쳐, 케빈. 넌 제니를 몰라. 데이먼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1992년 4월 29일에 몰아쳤습니다. TV 화면에는 로스앤젤레스가 불타고 있었어요. 한인 가게들이 약탈당하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뉴욕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영숙은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이 지붕 위에서 총을 들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얼굴들, 모든 것을 잃은 눈빛들. 20년 전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영숙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데이먼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제니, 여긴 LA가 아니야. 우리가 지킬게.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니스 키친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데이먼, 레온, 그리고 단골 손님들. 수십 명이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긴 우리 제니 가게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백발의 목사 존슨도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가 케빈을 불렀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야. 대화하자. 일주일 후 교회 지하실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앞에 섰어요.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적대감, 의심, 분노가 뒤섞인 시선들. 영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모님이 강도에게 살해당했어요. 전 17의 고아가 됐죠.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계속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렘이 절 받아줬어요. 여기서 울고,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살았어요. 20년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기 전에 전 할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짧은 사과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빈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영숙은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가게 앞 무궁화가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할렘의 저녁 햇살에 빛났어요. 제니, 데이먼과 레온, 시에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내일도 일찍 와야겠다. 손님 많을 것 같아. 영숙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보이콧은 끝났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글로. 엄마, 아빠, 오늘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렘이 절 지켜줬어요. 제가 할렘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1993년 봄, 보이콧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38살이 된 영숙은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무릎 관절이 날씨를 예보하듯 쑤셨고 허리는 구부러진 철사처럼 뻣뻣했지만 몸은 이미 그 리듬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문을 나서는 일련의 동작들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가게 문을 열면 데이먼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보이콧 이후 그는 더 일찍 나오기 시작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애정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한때 검었던 머리에 은빛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나누는 첫 커피는 이제 의식이 되었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데이먼, 레온, 그리고 보이콧 이후 새로 합류한 시에라. 네 사람이 둘러앉아 뜨거운 머그잔을 감싸주는 시간.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따뜻한 연대감이 흘렀습니다. 시에라는 특별했습니다. 28살의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정통 소울푸드 레시피를 물려받았어요. 영숙은 시에라와 함께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김치와 콜라드 그린의 만남, 고추장과 옥수수빵의 조화, 된장과 검은콩의 융합. 실패작도 많았지만 때로는 놀라운 맛이 탄생했어요. 제니, 이거 맛 좀 봐요. 시에라가 숟가락을 내밀었을 때 영숙은 조심스럽게 한 입 맛봤습니다. 고추장을 넣은 맥앤치즈였어요. 크리미한 치즈와 매콤한 고추장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미소였죠. 언제부터인가 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995년 어느 날 유명 코미디언 데이브 채플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그는 김치 콜라드 그린을 한 입 먹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 매운맛, 우리 흑인들도 힘들어하는데 한국인들은 대단해. 가게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도 함께 웃었어요. 그의 방문 이후 제니스 키친은 할렘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래퍼들과 재즈 뮤지션들이 단골이 되었고 가게는 늘 북적였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6년 겨울 또다시 악몽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3명의 강도였습니다. 칼과 총으로 무장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영숙은 다시 한번 시간이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 계산대 뒤에 선 영숙의 다리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손이 경련하듯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24년 전 그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돈 내놔, 할머니. 강도의 조롱에 영숙은 비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깊은 주름, 희끗한 머리, 구분 등 세월이 이렇게 잔인하게 자신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레온이 뛰어들었습니다. 강도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총성이 울렸어요. 영숙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레온이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영숙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피가 바닥에 퍼져나갔습니다. 따뜻하고 붉은 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레온의 상처를 눌렀어요. 손가락 사이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피가 떠올랐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레온, 레온. 영숙의 비명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또 잃는 건가? 또 가족을 잃는 건가? 다행히 레온은 살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영숙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밤새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제니, 왜 울어요? 레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바보야. 왜 뛰어들었어? 엄마가 위험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들의 엄마가 되었을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8년 여름 회계를 맡았던 직원 토니가 사라졌어요. 3년간 무려 7만 달러를 횡령한 후였습니다. 영숙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배신의 충격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더 아픈 건 그 돈이 직원들의 보너스와 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숙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배신의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니, 경찰에 신고해요. 데이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시에라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도 사정이 있었겠지. 영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용서. 그것은 토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와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이제 성공한 회계법인의 파트너였고 민수는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여는 화가가 되어 있었어요. 누나, 우리가 도울게. 진우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도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영숙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이었습니다. 1999년 새천년을 앞두고 영숙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니스 키친에는 이제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흑인 직원들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고 손님들도 빨리빨리를 일상어처럼 썼습니다. 문화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데이먼이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제 완전히 휘어져 있었어요. 제니, 우리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영숙도 거울을 봤습니다. 45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이 삶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였으니까요. 데이먼의 둘째 결혼식이 열렸을 때 영숙은 신랑 측 가족석 맨 앞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신랑의 어머니 제니 킴입니다.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요? 시에라가 옆에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제니, 또 울어요? 나이 들면 눈물이 많아져. 영숙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았으니까요. 2000년 새해 첫날 영숙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무궁화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15번의 겨울을 견뎌낸 나무였습니다. 뿌리가 깊어졌고 가지가 퍼졌어요. 제니킴, 김영숙처럼. 엄마, 아빠,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새해의 하늘이었어요. 어딘가에서 부모님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니,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레온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른쪽 팔에는 여전히 총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김치 콜라드 그린 냄새가 가득했고 데이먼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에라가 테이블을 닦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으니까요. 35년 전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46살 영숙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라디오를 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앵커의 떨리는 목소리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에 충돌했다는 것이었죠. 영숙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발등에 쏟아졌지만 통증을 느낄 수 없었어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쌍둥이 빌딩이 보였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할렘의 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데이먼도 레온도 시에라도 모두 TV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하는 순간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시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공포와 의심이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이민자를 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아시아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거리를 걸을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느꼈어요. 35년 전 처음 뉴욕에 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이방인이 된 것 같았죠.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영숙의 귀를 찔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냄비들을 꺼냈어요. 김치를 넣은 콜라드 그린, 고추장으로 양념한 치킨, 된장을 섞은 검은 콩 스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제니, 뭐 하는 거예요? 시에라가 물었을 때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구조대원들 배고플 거야. 그라운드 제로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날부터 영숙은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만들어 그라운드 제로로 보냈어요. 처음엔 낯선 음식에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곧 감사의 인사가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주는 위로는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영숙의 손은 화상으로 더 많이 상했고 허리는 더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먼지와 죽음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삼켰습니다. TV 화면에는 물에 잠긴 집들과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흑인들이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 가난에 허덕이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목사 존슨이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백발이 더 많아진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어요. 제니, 교회에서 이재민들을 받기로 했어. 도와줄 수 있겠나? 영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교회 지하실이 거대한 주방으로 변했어요. 영숙과 직원들은 하루에 500인분이 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손가락은 부어올라 반지조차 낄 수 없었고 발은 코끼리 발처럼 퉁퉁 부었습니다. 등은 불에 달군 새꼬챙이를 꽂은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영숙은 웃으며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한 이재민 여성이 영숙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천사예요. 여성의 뜨거운 눈물이 영숙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영숙도 울컥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엔 10명 정도가 왔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숙자, 실직자, 홀로 사는 노인들, 각자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모여들었어요. 영숙은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 조지는 늘 구석자리에 앉았고 10살 마리아는
어머니와 함께 와서 김치 맥앤치즈를 좋아했어요. 각각의 이름과 얼굴,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외웠습니다. 2006년 여름 데이먼의 아들 마커스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축하 파티에 영숙은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갔어요. 미국에 온 후 40년 만이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와 진분홍 치마.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신다운 모습이기도 했어요. 제니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마커스가 한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약혼녀였어요. 젊은 여성은 영숙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 단어가 영숙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진우와 민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하나둘 늘어난 자식들이 영숙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데이먼과 샤론의 재혼식 날 영숙은 신랑 측 가족석 맨 앞줄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을 때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제니 어머니께 부탁드립니다. 데이먼의 요청에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데이먼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꿈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영숙은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무료급식은 거대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어요. 영숙의 김치 콜라드 그린은 전설이 되었고 고추장 맥앤치즈는 아이들의 최애 메뉴가 되었습니다. 제니 할머니.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영숙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나? 하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할렘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집을 빼앗긴 가족들, 제니스 키친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무료급식은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영숙은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났고 더 늦은 밤에 잠들었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진우와 민수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이번에는 영숙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동생들의 도움으로 무료급식은 계속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였어요. 제니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1988년에 맨발로 왔던 꼬마예요. 영숙은 기억했습니다. 5살 때 처음 김치를 먹고 울었던 아이. 이제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청년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장학금 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어요. 한 아이에게 준 밥 한 끼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2010년 영숙은 55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백발이 성성했고 주름은 깊은 골짜기처럼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매주 일요일 교회는 김치 냄새와 소울푸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찬송가와 웃음소리가 뒤섞였고 한국말과 영어가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할렘에서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제니 할머니 사랑해요. 한 아이가 달려와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팔이 영숙의 허리를 감쌌어요. 영숙은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이 손끝에서 전해졌어요. 밤이 되면 영숙은 여전히 일기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글로 엄마 아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배부른 얼굴을 보니 행복해요. 이게 제가 할 일인가 봐요. 당신들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한 것 같아요. 2011년 봄 56살이 된 영숙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궁화가 또다시 꽃을 피웠어요. 25년째 할렘의 봄을 맞는 나무였죠. 한 그루였던 무궁화는 이제 작은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니의 정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세월은 영숙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때 검었던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새었고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척추는 활처럼 굽었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면 여전히 눈이 떠졌어요. 몸에 새겨진 리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에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 탄력 있던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민첩했던 움직임이 둔해졌죠. 제니, 이제 좀 쉬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직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고 외로운 영혼들이 있었으니까요. 무료급식은 이제 거대한 행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영숙은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좋아하는 음식까지도요. 2015년 어느 날 중년 남자가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와 반짝이는 구두가 인상적이었어요. 제니, 절 기억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남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1988년에 맨발로 왔던 5살 꼬마예요. 김치 처음 먹고 울었잖아요.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아이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만졌어요. 남자가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영숙의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찾아왔어요. 의사, 변호사, 교사, 경찰관, 사회복지사, 각자의 자리에서 할렘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영숙은 63이 되었습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은 날씨가 바뀔 때마다 쑤셨고 손가락 관절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어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방에 서면 놀랍게도 손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김치를 다지고 콜라드 그린을 볶고 고추장을 푸는 손길은 젊은이들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엄마, 제발 좀 쉬어요. 데이먼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도 이제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세월이 두 사람을 늙게 만들었지만 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할렘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이 125번가를 삼켰어요.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반짝이는 새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오랜 주민들이 쫓겨났어요. 하지만 제니스 키친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2019년 가을, 영숙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뒤편에 버려진 공터를 무궁화 정원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었어요. 진우와 민수가 한국에서 특별히 구한 묘목들을 가져왔습니다. 누나, 이게 꿈이었지?
민수가 물었을 때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렘 한복판에 무궁화를 가득 피우는 것.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영숙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지만 모두가 삽을 들었어요. 함께 땅을 파고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미국이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꿈꾸던 할렘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을 덮쳤어요.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었고 병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어나갔어요. 뉴스에서는 냉동 트럭에 시신을 보관한다는 끔찍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렘은 특히 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쓰러졌어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고. 65의 나이도 고위험군이라는 경고도 잊었어요. 제니, 위험해요. 당신 나이를 생각해요. 레온이 거의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45년 전에도 어려웠어. 그때도 해냈잖아. 교회와 손잡고 대규모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0개. 새벽 2시부터 밤 10시까지 20시간 노동이었어요. 영숙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했습니다. 데이먼, 레온, 시에라, 그리고 새로 합류한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가족이었으니까요. 할렘이 그들의 집이었으니까요. 영숙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김치 콜라드 그린을 볶고 고추장 치킨을 튀기고 된장 스튜를 끓였어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도시락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았어요. 내가 할렘이고 할렘이 나야.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55년 전 부산항에서 배를 탄 10살 소녀는 이제 완전한 할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피부색은 달라도 억양은 달라도 영혼은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받으러 온 노인이 영숙을 알아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제니, 50년이야. 50년 동안 당신을 봤어. 영숙도 그를 기억했습니다. 1972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위로해줬던 이웃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스크를 쓴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세월이 그들을 늙게 했지만 정은 더 깊어졌으니까요. 2020년 여름 영숙은 쓰러졌습니다. 극도의 과로였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시락. 아직 500개 더 만들어야 해. 병원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에 그림자가 보였고 심장도 약해져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무리를. 죽고 싶으세요? 하지만 영숙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시에라가 울면서 말렸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쉬어? 데이먼과 레온이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스크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연말이 되자 백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였어요. 영숙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궁화 정원이 보였어요. 겨울이라 꽃은 없었지만 봄은 올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날 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올해도 살아남았어요. 아니,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요. 할렘이 절 지켜줬어요. 제가 할렘을 사랑한 것만큼 할렘도 절 사랑해줬어요. 데이먼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생강차였어요. 영숙이 좋아하는 맛이었죠. 제니, 따뜻한 거 드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여서 따뜻했고 살아있어서 따뜻했어요. 내일은 도시락 2,000개 만들자. 영숙이 말했을 때 모두가 웃었습니다. 역시나 제니였으니까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2021년 5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할렘에도 서서히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66살 영숙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56년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 가게에는 단골 손님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타이로는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고 재즈 뮤지션 마커스는 공연 전 김치찌개로 속을 데우고 있었죠. 시에라가 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총을 든 남자가 천장을 향해 한 발 쐈습니다. 다들 엎드려. 영숙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49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타이론이 일어섰습니다. 전직 복서였던 그는 본능적으로 강도에게 달려들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이론이 어깨를 잡고 쓰러졌죠. 피가 흘렀어요. 이 새끼들. 마커스가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도 중 한 명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시에라는 뜨거운 국물을 들고 있던 냄비를 휘둘렀죠. 혼란스러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은 계산대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움직였습니다. 카운터 아래 숨겨둔 비상벨을 눌렀죠. 할렘 상인회가 만든 경보 시스템이었어요. 강도들은 금전 등록기만 부수고 도망쳤습니다.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길었어요. 타이론, 영숙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어깨를 스쳤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피가 많이 났죠. 시에라가 수건으로 상처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타이론이 실려가면서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제니, 괜찮아요? 영숙은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다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타이론이 그녀를 지키려던 사람이 다쳤죠. 다음 날부터 할렘이 들끓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제니스 키친이 습격당했다. 타이론이 총에 맞았다. 할렘의 어머니를 건드렸다. 세 놈 중에 한 놈은 목에 뱀 문신이 있었어. 마커스가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그 정보는 거리로 퍼졌어요. 할렘의 네트워크는 경찰보다 빨랐죠. 이틀 후 이발소 주인 제롬이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제니, 놈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125번가 쪽 갱단 애들이에요. 정보는 계속 모였습니다. 세탁소 아저씨, 구멍가게 주인, 택시 기사들. 모두가 눈과 귀가 되었어요. 할렘이 영숙을 위해 움직였죠. 흑인 경찰관 마이크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20년 전 무료급식을 받던 청년이었어요. 그는 동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섰죠. 우리 동네 일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죠. 마이크의 말에 다른 흑인 경찰관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영숙의 김치찌개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할렘 주민들의 제보와 경찰의 수사가 합쳐진 결과였죠. 체포 현장에는 수십 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어요. 제니한테 당장 사과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19살 청년이었죠.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증오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죠. 피해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벌은 받아야 하지만 기회도 필요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계속했어요. 제가 17에 부모님을 잃었을 때 할렘이 절 받아줬어요. 이 아이들도 그런 기회가 필요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인들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영숙의 탄원으로 교화 프로그램도 함께 받게 되었죠. 2022년 타이론이 왕쾌에서 돌아왔습니다. 어깨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어요. 제니, 다시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영숙은 그를 꼭 안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었어요. 사건 이후로 변한 게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었어요. 특히 젊은 남자들이 교대로 가게를 지켰죠. 우리가 있어야 안심하시잖아요. 대학생 케빈이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공부를 하면서 가게를 지켰어요. 2023년 영숙은 68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하지만 매일 가게에 나왔죠. 이제는 요리보다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진우와 민수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누나, 이제 그만 쉬어. 민수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웃기만 했어요. 여기가 내 삶인데 어떻게 쉬어. 2024년 할렘구청에서 영숙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할렘의 엄마라는 칭호와 함께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어요. 수상 소감을 묻자 영숙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할렘이 저를 지켜줬어요. 이제 영숙은 일흔이 되었습니다. 제니스 키친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어요. 이제는 손잡벌대는 직원들이 주방을 책임졌죠. 어느 날 영숙 앞에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4년 전 강도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었어요. 제니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청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요리를 배웠다고 했어요.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요리사가 되기로 했다고. 영숙은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새로 시작해. 그리고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데이먼과 레온, 시에라가 놀란 눈으로 봤지만 영숙의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치 써는 법부터 가르쳐줘. 영숙이 시에라에게 말했습니다. 시에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영숙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절 지켜주니까 제가 그들을 지켜온 것처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렘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60년 전과는 다른 풍경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할렘의 엄마 제니킴처럼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넘고 피부색의 차이를 지우며 시간의 벽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빚어낸 사랑이 마침내 할렘 전체를 품에 안았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기도 돈도 권력도 아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내미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증오를 사랑으로,
의심을 신뢰로, 이방인을 가족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결국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할렘을 사랑한 만큼 할렘도 그녀를 사랑으로 되돌려 주었고, 그 사랑은 이제 영원히 이 땅에 뿌리내린 무궁화처럼 해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사연을 영상화하는 작업에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나와 다른 사람의 오해와 편견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